아침 9시 35분. 응급실 복도. 의료원 간호사 그 여자가 저를 봤을 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어오른 눈, 손목에 멍. 그리고 그걸 감으려는 서툰 시도. 저는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내 하진우는 현재 대학 부속병원의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일주일에 3번 야간 근무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웃음은 환자들도 치유했습니다. 심각한 환자도 진우 앞에서는 마음이 놓였거든요. 우리는 3년 전 결혼했습니다. 직장 선배 후배의 인연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진우에게 끌렸습니다. 어려운 환자들도 그녀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거든요. 당신 같은 간호사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밤에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소리 때문에 싫어, 제발,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3주 전 금요일, 저는 퇴근길에 진우의 아빠와 마주쳤어요. 진우의 부친 이경준 목사님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온화한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져 보였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 것 같은가?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느낀 불안감, 그 불안감이 정확했어요. 모두에게 비밀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물리적인 멍으로 나타날 때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화요일 오후 진료 시간에 저는 아내의 어깨를 봤습니다. 검은색 반팔 속에서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자국이 보였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새겨진 멍이었죠. 마치 누군가 그녀를 꽉 잡아 던지듯이. 진우 어깨 뭐야? 그렇게 물었을 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승합차 문에 낀 거야. 괜찮아. 그 거짓말은 너무 서툴렀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자꾸 어깨를 누르면서 자신도 그 거짓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 넌 날 속일 수 없어. 그건 차 문에 낀 멍이 아니다. 아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하지 말아줄래?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내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밤 11시, 응급실은 한산했어요. 환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계단을 올라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포에 떠는 것처럼요. 진우, 그렇게 불렀을 때 아내가 깜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왔어? 넌 어떻게 됐어? 정직하게 말해.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엄마야.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아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경준 목사님은 온화하셨지만 진우의 엄마 이미수는 달랐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얼굴은 엄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판사처럼, 마치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어서 오세요. 이경준 목사님이
아내 옆에서 나를 맞이하셨어요. 하지만 미순의 입술은 일직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이 일이 3주 전부터야. 3주. 정확히 제가 목사님과 만났던 날부터였어요. 아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3주 전 월요일, 진우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 11시 야간 근무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손과 발이 바빴습니다. 응급실은 언제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의 목소리로 들려온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집에 와. 톤이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이 3주 전부터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진우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직감이 들었던 거죠. 회장실 같은 거실. 안락의자에 앉은 이미순. 마치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다는 듯한 표정과 자세였어요. 30년을 살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니? 무슨 말씀인지 아내는 몰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넌 회사에서 뭐하니? 그 질문이 이상했어요. 진우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엄마, 저 병원에서 일해요. 회사가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진우가 뭔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남편 돈이나 써라. 무슨 일을 하려고? 아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냐고? 문제 그 자체다. 그 말에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목사고 나는 교육청에서 일했다. 우리 가문에서 간호사 같은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니? 그것이 이미순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이 진우에 대해 어떻게 볼지를 걱정했어요. 자신의 명예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그만둬. 아니면 나올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제시하는 상인처럼. 엄마, 저 그만둘 수 없어요. 저 그 일을 사랑해요. 사랑? 무슨 사랑이 중요해? 이미순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 말과 함께 일어난 일이 아내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에 맞았어요. 이런 불효한 년. 그 소리가 가정 안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옆에만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지 못하고. 너는 누구를 닮아서 부모 말을 안 듣니? 이미순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문의 딸이 간호사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그 이후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손이 날아왔어요. 손가락으로 팔을 누르고, 때로는 목에 손을 얹고, 너는 누구를 닮아서 부모 말을 안 듣니? 3주. 정확히 3주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긴팔을 입으며 멍을 숨겼어요. 병원 동료들에게 문에 낀 거야라고 거짓말했어요. 가장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분함이 필요했습니다. 진우, 넌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고소해? 그리고 아내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야? 엄마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미움.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쌓인 뭔가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이경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진우 엄마가 과거에 진우 때문에
뭔가 상처를 입은 건 아닐까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네. 그 말 속에 30년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단서였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진우의 엄마 이미순의 비밀을 찾기로 했습니다. 왜 그녀가 딸을 이렇게 미워하는지, 왜 그녀의 눈빛에는 그렇게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는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했어요. 이미순 교육청, 이미순 주무관. 뉴스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1993년 4월 신문 기사였어요. 서울 강동교육청 주무관 이미순, 적재적소 인재 발굴로 교육청 조직 개편 주도. 그 사진 속 이미순은 지금의 모습과 달랐어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자신의 소나기에 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아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떨렸습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 문장 뒤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그 시점의 뉴스를 계속 찾았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이 중요했어요. 진우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30년 전은 진우가 3살 때였어요. 4월, 그 시점이 뭔가 일어난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경준 목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1993년 4월에 뭔가 있었나요?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이상. 왜 그걸 물어? 진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답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진우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미순이가 맡은 정책 때문에 선생님 한 명이 강등당하게 됐어.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은 진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거의 엄마같이 키워줬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 선생님은 우울증으로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미순이 진우를 미워한 이유, 그것은 진우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진우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30년 전 정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지나친 감정이입, 아이들과의 과도한 신뢰관계, 이미순이 그 교사를 강등시킨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와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자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 그것이 자신의 판단 실수를 자꾸 상기시켰을 거예요. 나는 더 알아내야 했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 그리고 일어난 일의 전말. 나는 신문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1993년 여름, 기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서울 강동 지역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동료 적재적소 정책에 의한 강등 후 우울증. 선생님 이름은 정수진이었습니다. 서울대 아동학과를 졸업한 뛰어난 교사였어요. 사진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그 미소는 진우의 미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순의 정책에 의해 강등당했습니다. 이유는 지나친 감정이입이었다고 했어요. 아이들과의 과도한 신뢰관계 형성이 문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어요. 아이들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수진은 결국 1993년 7월 한강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그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쓰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미워할까봐 무서워요.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할까요? 그 일기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순이 30년 동안 진우를 미워한 이유, 진우가 정수진과 닮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같은 따뜻한 성품, 같은 헌신적인 태도, 그것이 자신의 판단 실수를 자꾸만 상기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진우가 계속 간호사 일을 고집했을 때 그것은 마치 정수진이 돌아온 것 같았을 거예요. 마치 자신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순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진우를 미워한 것은 진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라는 걸요. 토요일 오후 나는 이경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위험할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실에 모였을 때 이미수는 여전히 차갑던 표정이었어요. 뭘 하려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분, 1993년 정수진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순간 이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그 순간 태양 아래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내분이 진우를 미워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미순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걸 30년 동안 살아왔다. 그리고 진우를 볼 때마다 정수진이 떠올랐다. 이미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래? 넌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그 일을 고집하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그 일을 사랑해요. 정수진 선생님처럼요. 그 말과 함께 이미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30년의 죄책감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미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진우를 미워한 것처럼 정수진 선생님도 당신을 미워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아마 미워했겠지.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선생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당신의 정책이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건 벌이 필요한 실수가 아닙니다. 용서가 필요한 실수입니다. 이경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순아, 이제 용서받아야 한다. 누구에게요? 진우에게. 그 순간 아내가 어머니에게 안겼어요. 30년의 미움과 3주의 상처가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라는 한 단어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이경준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용서와 이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설교는 이미순을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미수는 제단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리고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처음으로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수는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갔어요. 30년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우가 하는 일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정수진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정수진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다리를 바라보며 미안해, 미안해. 이미순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앞으로 나가요. 그래. 너 같은 아이를 세상에 더 많이 남겨주자. 네.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용서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진우는 계속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미수는 그 딸의 곁에서 정수진 선생님이 못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더 깊어진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나는 보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이해의 힘을요.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지를요.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입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